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 7주차죠. 외상환자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폐소생술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제를 잘 내주셨어요. 심폐소생술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해지면 그때 꼭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쉽지만 비대면 강의에 한계가 좀 있었죠. 선생님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외상 환자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들의 사회적인 역할 중에서 특히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나 또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활동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죠. 바로 외상 환자들을 잘 평가하고 처치하는 거예요. 당연히 심정지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상 환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구조사들이 1995년도에 이렇게 태동하게 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상 환자들에 대한 처치들이 그 당시에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좀 질적으로 퀄리티가 낮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연구사들이 국가적인 그런 국가적인 이렇게 만들어졌다. 국가에서 사실은 우리 조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귀 쫑긋 세워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죠, 학습 목표가. 이제 이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학습 목표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이고, 아직은 이제, 어, 많은 지식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쉽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외상 관련해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서 재밌게 강의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여러분들 눈높이에 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딱딱한 감이 있어요. 딱딱해요. 딱딱하고 사실 좀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도 물론 해야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우리나라 응급구조사로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좀 강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교재에 좀 없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외상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외상이라는 말이 있고 손상이라는 말이 있어. 손상 많이 들어보셨죠? 외상은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그리고 손상은 인저리라고 합니다. 인저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틀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손상이란 말을 요즘엔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손상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손상 기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외상 환자들을 빠르게 이 외상 평가라는 게 있어요. 평가. 우리가 기본적인 환자 1차 평가, 2차 평가는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외상 환자에게 필요한 외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 환자를 평가하고 또 응급처치하는 것까지 쭉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외상 환자들 중에서도 많이 다친 환자가 있을 거고, 조금 그래도 뭐 경미하게 다친 환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환자에 맞춰서 우리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다친 환자들 우리가 중증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외상 환자들에 맞춘 평가와 일반적인 외상 평가가 약간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응급부조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증도라고 합니다. 많이 다치고 덜 다치고 이런 경증이라든가 중증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중증도 분류,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트리아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선생님이 좀 어려운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중증 외상 환자들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외상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과 이 사망의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하고도 엄청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외상 환자가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다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1시간, 뭐 3시간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한 달까지 시간이 쭉 가는데, 여기 보면 이 그래프 곡선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굴곡이 좀 져 있네요. 굴곡이. 이게 뭐냐면, 이제 시간대에 맞춰서 환자가 사망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 세 개의 이 곡선,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주로 환자들은 이 시기에 많이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뭐냐, 환자가 처음에 사고가 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즉사라고 하죠. 현장에서 손도 못 써보고 죽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증 외상 환자에서. 자, 이때 한번 사망률이 확 올라가죠. 이때는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사고가 나면서 바로 당장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출동한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걸 봤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써졌네요. 이제 라서레이션이라는 것은 찢어졌다는 소리예요. 찢어졌다. 열상이다, 열상. 우리가 이제 손가락 찢어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데가 찢어진 게 아니라 어디가 찢어졌습니까? 브레인. 뇌가 찢어진 거죠. 뇌가 바로 그냥 다친 겁니다. 뇌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레인 스템, 그래가지고 우리 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숨골이라고 하는 연수라든가 시상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여러 가지 체온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브레인 스템, 이쪽이 찢어졌다거나, 또는 큰 대동맥, 에이올타라고 합니다. 큰 대동맥이 현장에서 찢어져 버리면 과다출혈로 즉사하겠죠. 그리고 코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척수를 말합니다. 척수. 스파이널 코드, 그래가지고 우리 뇌에서부터 연결되는 척수 있죠. 특히나 목뼈가 다쳤을 때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코드 인저리가 바로 왔을 때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큰 손상을 데미지를 입었을 때 현장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존율이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한번 또 오르죠. 이때는 보면 시간대를 보면 봐봐요. 언제 올라요? 바로 1시간쯤. 1시간 정도에 갑자기 1시간을 경과하고 나서 1시간, 2시간 정도 됐을 때 확 이렇게 생존 이 사망률이 치명률이 갑자기 오릅니다. 이때 죽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전문 의학 용어가 써졌는데 선생님이 잠깐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에피두랄, 서브두랄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건데 뇌를 다쳐가지고 뇌출혈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에피두랄 헤마토마 그러니까 경막 외출혈이라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서브두랄 헤마토마 이것은 경막 하출혈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 헤모뉴모소락스라고 써졌는데요. 이것은 가슴을 다쳐가지고 가슴에 피가 차고 공기가 심하게 차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혈융, 기흉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졌습니까? 펠빅 프랙처. 펠빅이라는 것은 골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프랙처라는 것은 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반이 깨졌을 때, 골반골 골절, 골반이 깨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혈액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가지고 환자가 죽게 되죠. 그리고 기다란 뼈, 롱본 프랙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다란 뼈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대퇴골, 우리가 넙다리뼈라고 하죠. 피머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다란 뼈들이 부러지면 여기에서 또 출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가다 출혈로 죽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인이 복부의 어떤 손상이에요. 복부 손상. 복강 내, 복부 내에 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여러 장기 중에서 가장 이 외상에 취약한 장기가 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콩팥, 키드니라고 합니다. 콩팥. 그리고 예전에 이제 비장이라고 했는데 비장. 지금은 이제 지라라고 하죠. 지라. 비장. 이런 데 손상이 오게 되면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사망이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 사망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즉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죽죠.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예방 가능.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환자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제때 적시에 치료를 못 받고 처치를 못 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할 일은 사실은 이런 환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즉시 평가하고 뭔가 응급처치를 잘 해가지고 빨리 환자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라든가 이런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함으로써 수술을 받게 해주면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지혈이라든가 수액 보충 같은 것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외상 환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외과 의사 중에서 요즘 가장 유명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아주대학교 계시다가 지금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책도 냈잖아요. 책 이름이 뭐예요? 골든 아워라는 책을 내셨어요. 골든 아워라는 것은 황금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할 때도 골든 타임, 응급처치 할 때도 골든 타임. 근데 외상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한테는 골든 아워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금의 1시간 이내에 뭔가 우리가 잘 해주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생존율이 또 한번 쭉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잠잠하던 이 사망률이
갑자기 한번 또 이렇게 솟구쳐요. 이때 솟구치는 것은 보통 2주에서 3주, 4주 이때. 이때는 뭐예요? 환자가 응급실로 가서 신속하게 어떤 응급처치를 받고 바로 수술방 가가지고 수술하고 입원실 가고 입원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로 여기 보시면 셉시스라고 해요. 셉시스가 뭐냐면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폐혈증이라고 해요. 폐혈증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 와중에 생기는 감염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폐렴, 이런 것들 때문에 폐혈증이 와가지고 온 몸이 전신이 그냥 피가 다 감염돼가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MOS, 그래가지고 우리가 멀티플 오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기관 기능부전이라고 하는데 다장기 부전증이라고 그래요. 뭐 콩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이것저것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사망하시는, 이 경우는 이제 응급구조사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의료인들의 역할이 잘못됐을 때, 또는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는 핵심은, 여기하고 여기는 우리 응급구조사나 구급대원들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적절한 평가와 신속한 평가 응급처치를 통해서 환자를 한번 살려보자. 즉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춰보자. 이것이 오늘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골드나우가 황금의 시간. 아담스 코웨이라는 박사께서 제시한 이론이에요. 이게 골든 아워. 아담스 코웨이라는 분은요, 원래 이제 군의관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외상센터장 하시면서 이런 개념을 제시하셨어요. 이국정 교수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아담스 코웨이라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뭐냐, 바로 자, 사고가 발생하고 구급대원들이 접수를 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현장까지 가는 시간, 현장에도 도착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시간, 그리고 환자를 후송하는 시간,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도 이제 피검사도 하고 심전도도 찍고 뭐 CT 검사도 하고 뭐 막 처치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수술방까지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 아까 이 골든아워를 놓치는 외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많이 놓치고요, 많이 딜레이가 되고 응급실에서도 많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방이 또 안 열리거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또 못 연다거나 또 의료진들이 또 이렇게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 사회적인 문제로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증 위상 환자를 살리려면 사실은 우리 응급구조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1시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1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 1시간 동안에 이 1시간 수술장까지 가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1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장에서 출동하는 시간 뭐 5분에서 10분, 그리고 현장에서 처치하는 시간 10분, 그리고 후송하는 시간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1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치료 시간은 10분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10분 내에 환자를 빨리 평가하고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모든 외상 환자한테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중증 외상 환자한테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응급구조사들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응급구조사들은 이제 1급 응급구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3년제 또는 4년제 재학을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를 봐서 취득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바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는 가장 베테랑이고 대장이에요. 팀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팀의 리더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의 판단, 디시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바로 이 스쿱 앤 런. 스쿱 앤 런이란 뭐냐면 신속하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바로 스쿱에서 달린다. 환자를 떠서 달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응급처치만 제공하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우리가 스쿱 앤 런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현장에서 stay and play, 이건 뭐예요?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에 머무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면서까지 충분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가는 부분, 어떤 게 환자한테 도움될 것인가를 디시전, 판단을 해야 한다. 판단,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스쿱앤런 신속하게 이동할 것인지, 어떤 환자들은 현장에 머물면서 확실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확실하게 고정하고 확실하게 2차 평가까지 꼼꼼히 해가지고 살펴가면서 갈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속 이동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현장 단계에서 현장 안전도 평가해야 되고 환자도 평가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기전도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고에너지 사고인지 아닌지를 빨리 평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에너지 사고. 어떤 게 고에너지 사고인지 반드시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기평가에서 A, B, C 가장 중요한 거죠.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에어웨이 메인테인, 브리딩 서포트, 서큘레이션, 순환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A, B, C, D. D는 바로 disability 그래가지고 무능력 평가, 의식 수준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가 있어. E는 바로 exposure. 그래서 환자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노출시켜서 2차 평가를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하지만 초기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A, B, C 멘탈을 확인하면서 A, B, C를 하는 거다. 그리고 환자에서 나타나는 생명에 직결되는 손상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채야 돼요. 빨리 알아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고에너지 사고이고 ABC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생명에 직결되는 손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스쿱앤런을 선언하시고 가장 필요한 처치만 하고 나서 환자를 즉시 이송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ABC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빼먹은 것 같아서 꼭 설명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라는 표가 있어요.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 이게 하나의 척도인데, 글라스고라는 분이 호은수 척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GCS라고 합니다. GCS. 한번 따라 해보세요. GCS. 자,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 뭐냐면 환자의 의식 수준을 디테일하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급대원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GCS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1차 평가에서 이거는 GCS는요 사실은 나중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평가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는 건 아니에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슨 평가를 한다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그렇죠, AVPU 얼러트한지, 버발 리스판스 언어에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통증에 반응하는지, 페인풀 리스판스 아니 완전히 무반응인지 그때 배우셨죠? AVPU. 이 AVPU와 이 GCS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GC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GCS는 총 15점 척도예요. 15점. 여기 보시면 눈뜨기 반응, 아이 오프닝 그래가지고 눈뜨기 반응이 있어요. 눈뜨기 반응이 4점 척도. 여기에다가 버발 리스판스 그래가지고 언어 반응, 말하기 반응, 언어 반응이 5점 척도. 그리고 모터 리스판스 그래서 운동 반응이 6점 척도. 4, 5, 6 합하면 15점 척도죠. 15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GCS를 선생님이 지금 내면 15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잠이 오고 자울자울하고 약간 좀 해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14점이 나올 수도 있고 13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상 성인의 GCS는 15점이 만점이에요. 15점이 만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눈뜨기 반응 먼저 봅시다. 눈뜨기 반응은 여기에서 점수가 상태가 안 좋으면 낮아요. 1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완전히 의식이 전혀 없고 정말로 혼수 상태, 코마라고 하죠. 코마인 사람들의 GCS를 뽑아보면 눈뜨기 1점, 언어 반응 1점, 운동 반응 1점, 우리가 3점 나와. 3점. 3점은요 코마도 3점이고 죽은 사람 GCS도 3점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넌 코마, 그래서 완전히 안 좋은 사람들은 3점이에요. 3점. 그러면 안 좋을수록 점수가 낮고 15점으로 가까울수록 환자 상태가 좋은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환자 상태에서 눈뜨기 반응은 뭐냐면 갔는데 환자가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 여러분들 외상 환자한테라든가 머리를 다치는 환자라든가 갔어요. 갔더니 환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들 보고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4점이 4점. 그런데 눈을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눈을 떠요. 투 보이스. 스폰타니우스는 자발적으로 눈 뜨는 거예요. 투 보이스. 그러면 3점이에요. 아시겠죠? 불러도 눈을 안 뜹니다. 그래서 통증을 가해봐요. 통증. 그러니까 눈을 뜬다. 그러면 투 페인이죠. 페인에 반응하니까 2점. 아무리 통증을 가해도 눈을 뜨지 않는다. 그러면 1점을 주시면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AVPU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 오프닝, 눈뜨기 반응은 AVPU로 보면 된다. 자, 다음은 언어 반응. 언어 반응은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압력이 있다라고 하죠. 환자가 얼러트한 겁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이런 것들 다 똑바로 알고 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네, 김건남입니다. 그러면 5점. 언어 반응은 5점. 그런데 말을 걸어봤는데 컴퓨즈라는 것은 이제 혼돈된단 말인데 약간 어눌하면서 어버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남대학교 병원이요. 그러면 진압력이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어디지? 아파요. 이렇게 예, 약간 혼돈된 대화를 한다. 그러면 4점을 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혼돈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말은 안 되지만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4점을 주시면 돼요.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지만 뭐라고 주저리 문장을 만든다. 그러면 4점을 주시면 돼요. 자, 3점은 뭐냐? 바로 문장을 못 만들고 단어만 말하는 거야. 단어. 환자분 여기 어디에요? 그랬더니 엄마 안 돼 이런 식으로 문장을 못 엮어요. 하지만 부정확한 단어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3점을 줘. 3점. 어렵죠? 예. 자, 그렇다면 더 안 좋은 건 뭘까요? 바로 이해불명의 음성. 뭐냐면 환자분 여기 어디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신음소리만 내거나 막 소리만 이렇게, 예. 쉽게 말해서 말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2점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그리고 전혀 이제 소리를 못 낸다, 사일런트, 그러면 1점을 주시면 돼요. 어렵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베테랑 응급구사들은 이거 훈련을 통해서 딱딱딱 해가지고 바로 점수를 내셔야 됩니다. 자, 언어 반응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환자가 오리엔테이션이 된다. 5점 주시고요. 말을 걸어봤는데 뭐라고 막 주저리 하는데 대화는 안 되고 문장은 엮어지지만 전혀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혼돈된 회화다. 그러면 4점을 주시고, 말도 안 될 뿐더러 문장을 엮지를 못하고 단어만 그냥 쓸데없는 단어만 구사한다. 여기 어디에요? 아파 엄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3점을 주시고, 소리만 꽥꽥 지른다. 전혀 대화가 안 되고 단어조차도 말 못하고 괴성을 지른다. 그러면 1점. 신음소리를 낸다면 2점이죠. 그리고 전혀 말을 못한다. 소리를 못 낸다. 그러면 1점을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운동 반응이에요. 운동 반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반응. 자, 운동 반응은 이제 환자에게 총 6점 스코어고요. 6점 스코어고, 오베이 코맨드. 이게 뭐예요? 명령에 잘 따르는 거죠. 환자분 주먹 한번 줘보세요. 그럼 주먹을 치고, 가위 해보세요. 가위하고. 자, 이렇게 하면 6점이에요. 6점. 그런데 환자분이 명령에 못 따라요. 가위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환자분 손도 못 들어요. 그래서 통증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슴뼈를 이렇게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옆구리를 꼬집는다거나 통증을 가했을 때 통증을 딱 가하니까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localized pain, 그렇죠. 이게 국소적인 반응. 이 국제성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국소 반응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이렇게 막 만지니까 가슴이 아픈지를 알고 가슴을 손이 올라와서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와서 치워내는 행위. 이렇게 이 정도면 사실은 5점이에요. 5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옆구리를 꼬집었어요. 옆구리가 아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뇌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꼬집지 말라고 손이 올라와서 옆구리를 쳐내요.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손이 올라와서. 그러면 5점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뇌가 통증의 부위를 인식한다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도 그나마.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4점짜리. 4점은 뭐냐? 바로 위도드로울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회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가슴을 문진다거나 옆구리를 꼬집었는데 이 뇌가 인식하기를
통증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움찔움찔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피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못 짚어요.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위드드로울이라고 합니다. 회피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꼬집으면 움찔움찔하면서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데 손이 올라와서 치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점을 봅니다. 자, 3점은 뭐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업노멀 플렉션이라고. 업노멀 플렉션. 이상 굴절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가슴을 어디를 꼬집었어요. 옆구리를 딱 꼬집었는데 손이 움츠러들면서 손이 굴절되면서 발은 쫙 펴지고 손은 오므러들어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굽히면서 굴절을 하는 거예요. 굴곡. 우리가 플렉션이라고. 플렉션. 그 자세는 뇌의 피질, 뇌의 겉질이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반응이 abnormal extension. extension이라는 것은 신전이란 말은 펴다, 쫙 피는 걸 말하거든요. 이상하게 신전을 한다. 이건 뭐냐면 통증을 가하니까 손도 팔도 쫙 펴요. 다리도 쫙 펴요. 손과 발이 그냥 쫙 펴지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상 신전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통증을 가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그러면 그것은 1점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 오프닝 4점. 그리고 버발 리스판스 언어 반응 5점. 운동 반응 6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이 세 가지 반응을 해가지고 점수를 합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로 알아야 될 것은 심각한 환자, 중증 외상 환자라고 하면 GCS가 9점 미만일 때 정말 중증이에요. 9점 미만일 때 정말 중증. 그리고 13점 미만이면 이 환자도 사실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생명과 연관돼서 정말 중증이다 그러면 GCS 9점 미만, 그러니까 8점부터 정말 초응급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지금 이 GCS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이 GCS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AVPU라는 이 무의식, 무능력, 척도가 있고 같이 꼭 봐야 되는 게 또 이 GCS다. 글라스고우 코마 스케일,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라고 합니다. 이 GCS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GCS에 대해서 꼭 한번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1교시가 다 끝나버렸어요. 몇 개 설명 안 했는데,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외상 환자에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환자들과 그걸 판단하는 것들, 왜 중요한지, 그리고 중증 손상을 당한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사망하는지, 그리고 골든 아워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또 손상 기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